얘들아, 이제 수식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관계연, 독립원 하면 끝. 다다음 주엔 모의고사. 그리고 시는 5주차 시는 주중에 클래스룸에 올라올 거니까 아직 안 정했어요. 수요일에 확인하시고 일단은 수식원을 오늘 끝낼게요. 보세요. 수식. 얘들아, 이거 너네 그 하늘은 말 것만 오늘 독해 보잖아. 그때 도덕 시간이 수신 시간이잖아. 그 숫자야. 몸과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갈고 닦는 시간, 수신 시간. 그럼 수식은 닦고 꾸미는 것. 그래서 뭘 꾸며? 뒤에 오는 말을.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거든. 그래서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게 수식어니라.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 관형사는 관형어로 쓰이고 부사는 부사어로 쓰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아직 관형어 부사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어요, 사실. 이걸 정식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7개를 알려주는 건 중3 때인데, 우리가 격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거 다 했어요. 우리는 이게 조사가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 이게 붙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자,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있겠지만 관형어라는 건 이거야. 봐봐. 품사라는 건 사자로 끝나잖아. 품사는 얘네들의 정체성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품사인지는 사전에 아예 고정돼서 실려 있어. 단어를 찾으면 옆에 명, 대, 구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다. 근데 이 어자로 끝나는 관형어 부사 이거는 품사와 상관없이 얘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야. 봐봐. 강아지, 치와와. 얘는 명사, 그냥 명사고 지금 조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 치와와를이라고 하면 목적어가 되고 치와와이다 하면 서술어가 되는 건데 그냥 치와와라고만 선생님 써놓을게. 그럼 명사지. 근데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형어야. 앞에 어떤 치와와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게 관형어인데 그럼 당연히 관형사는 역할도 관형어겠지. 이 치와와 너 귀여우니 관형사냐? 아! 조용히 해. 내 관형사라 그랬어. 이 치와와 무슨 치와와 이런 게 관형사인데 역할이 관형어지. 그러면 품사가 다른데 관형사처럼 역할을 하면 관형어잖아. 그게 바로 뭐야? 자, 사나운 사납다. 품사는 형용사지. 근데 얘 지금 이 문장 안에서 관형사 같이 역할을 하고 있지? 관형어야. 하지만 얘가 형용사라는 품사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아. 또, 나의 치와와. 자, 나는 대명사고, 의는 관형격 조사잖아. 관형격 조사 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의는 지금 어떤 치와와, 나의 치와와 이 자리에 들어있는 게 모두 관형어라고. 그러니까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다는 게 뭔 소린지 알겠죠? 관형사는 자기 역할이 원래 관형어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 거의. 아니면 또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사는 부사어로 쓰인다는 말은 뭐겠어? 원래 부사라는 게 동사, 형용사를 꾸미잖아. 봐봐. 짓는다. 동사. 짓는다. 그럼 봐봐. 짓는다인데 앞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당하는 게 전부 부사어야. 그러면 부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당이 되겠죠? 자, 어. 잘 짓는다, 뭐, 안 짓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부사면서 역할도 부사어다? 그럼 또 선생님이 다른 품사로 예를 들어줄게. 자, 사나운이 있었죠? 형용사였죠? 그렇지. 사납게 짓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얘는 부사어야. 근데 역시 품사는 이때일 때나 이때일 때나 형용사야. 요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얘들아. 니네는 그냥 너희 자신이잖아. 어딜 가도 그냥 너희 자체로 존재를 하는데, 니네가. 우리 학원에서는 일요일 3시 반 학생이고, 너희 학교에서는 너희 학교 학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아들이나 딸 되는 거고, 너희 동생한테는 누나 형이 되는 거고, 언니 오빠가 되는 거고, 아니면 언니 오빠 누나 형한테는 동생이 되는 거고, 수학학원 가면 또 그가 역할이라는 게 다 있잖아. 그때그때 달라지잖아. 이게 그거야. 문장 성분 어자로 끝나는 애들은 그거야. 근데 그래도 니네가 어딜 가도 니네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잖아. 어딜 가도. 그게 품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사전에는 품사만 실려 있어. 알겠죠? 응.
그래서 관용사는 당연히 관용사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어렴풋이라도 이해했으면 성공인 거야. 근데 사실은 못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어차피 관용어 부사어를 정식으로 알려준 적이 없잖아.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알려주는 이유는 뭐야? 사실은 격조사 할 때 관용격 조사는 의다. 부사격 조사는 겁나 많다. 뭐뭐처럼, 뭐뭐에게, 뭐뭐부터 이렇게 겁나 많다.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조사 덕분에. 알아들으면 좋으니까 설명해줬어요. 못 알아들어도 너무 상심하지 마. 아무튼 이 자리에 관형어와 부사어가 들어갑니다. 자,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고, 안 변하고, 관형사가 절대 조사를 못 만나죠. 또 하나 있지. 조사와는 연이 없는 애. 누구? 그렇지. 관형사와 감탄사는. 하지만 조사는, 아니, 부사는 그러니까, 조사는 돼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는, 빨리도, 빨리만 가능합니다. 보조사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부터 볼게. 관형사는 체험밖에 안 꾸며, 못 꾸며. 관형사는 오로지 체험만 바라봐. 우리말로 매김씨야. 자, 상태나 성질은 성상관형사. 그래서 상태지? 성질이지? 상태에 가깝겠지? 새 옷, 책, 옛, 물건,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띄었어야 돼. 그 다음에 지시는 선생님이 항상 이그저라고 그랬잖아. 그 지시 관형사는 이그저고 지시 부사는 이리저리 그리고 지시 형용사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고. 수나 양, 수관형사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3개월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수관형사는 뒤에 단위명사가 와요. 한 번. 띄어야 돼,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고 붙였으면 그 말이 있기는 해. 그래서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어려워. 얘들아, 한 띄고 번은 두 단어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야, 나도 한 번 먹어보자. 이거 한 번 우리 해보자. 이럴 때는 그 한 번은 그냥 부사야. 이것도 몰라도 돼요. 이해했으면 좋고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띄고 개겠죠. 그리고 첫 번. 천명이 뭐야? 장난해? 진짜? 연계국어 또 과시할래? 첫 띄고 번째. 첫 띄고 방문.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주로 용언이라는 거 봐. 얘는 오지랖이 장난 아니야. 관형사는 진짜로 체온만 꾸며서 찾기가 쉬운데 부사는 사실 진짜 거의 감탄사 빼고 다 꾸민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찌라는 말도 부사잖아. 어찌 먹었어? 어찌 풀었어? 어찌 왔어? 이런 어떻게란 뜻이거든. 그래서 어찌시고 자, 하나만 꾸며주는 하나만 담당을 하면 성분 부사야. 근데 뒤에 오는 문장을 다 꾸미거나 이어주는 걸 문장 부사라고 우리 교재에서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시 하나의 성분을 보면 일단 성질과 상태, 성상부사, 여기 성상관형사도 있었지만 자, 겁나 많어, 얘들아. 사실 지금 선생님 말은 겁나도 사실 우리 말할 때 쓰는 부사야. 그래서 잘, 아주, 몹시, 매우, 뭐, 여러분 좋아하는 너무, 이런 것들 전부고,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가 전부 성상부사야. 의성어, 의태 알지? 의성어는 소리성자, 소리 흉내내는 말. 의태어는 태도, 모습 흉내내는 말. 전부 성상부사고, 그 다음에 처소는 장소죠.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부사는 여기 이리 그리 저리 선생님 맨날 주말에 쓰는 저기 있죠? 저리 나가 어? 저기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쫓아낼 때 저리 나가 니네 어디로 가요? 몰라 숙제를 안 해온 자에게 갈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 주진 않는다. 알아서 화장실에서 불든 계단에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부정부사가 있죠? 부정은 우리말에도 두 종류가 있어. 자, 안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안. 그 다음에 못. 근데 니네는 못을 써야 될 때 안을 써서 문제야.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숙제를 선생님 저 오늘은 시를 못 외웠어요. 숙제를 못 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 안 외웠어요. 안 했어요. 라고 하면 반항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할 수가 있었지만 저의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란 거야? 알겠어. 벌점 줄게. 이러란 거야? 얘들아, 영어로 말하면 아는 두 낫이잖아. 못은 캔낫이잖아. 니네는 그건 영어는 구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말을 니네 맘대로 써? 그러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죠. 어? 그래서 못생겼다고 하는 거라 했잖아. 우리 조상님들이 못생기다가 뭐야? 원래는 못 띄고 생기다였겠지. 그게 하나로 이제 합쳐졌겠지, 나중에.
못난이라고 하잖아. 못난이. 안난이라는 말 들어봤어? 어? 못난이지. 왜냐면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된 거니까. 안 그래? 니네 공부 안 해? 못 해? 아니요. 그건 뭐. 어쨌든 니네가 못해도 부모님께서 안 한다고 외부에 실드를 쳐주실 때가 있죠. 그거야.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거죠. 부정부사 구분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태도를 나타낼 때 이제 양태라고 하는데 이런 거 뒤에 오는 말 닦으면 과연 하면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올 것이고 결코는 결코 뭐뭐해서는 안 된다. 어? 그러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 모름지기를 여러분이 잘 안 쓰니까 모를 텐데 모름지기 학생이란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어때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니네 영어에서 접속사로 알고 있는 우리말은 부사. 접속 부사는 그리고 그런데 뭐 그러나 하지만 진짜 많죠? 이게 부사야. 알겠습니까? 엄매. 그 다음 넘길게요. 부사는 꾸며주는 범위가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동사형용사야. 하지만 다른 말도 꾸미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봐봐. 잘 먹는다의 잘은 먹는다 꾸미고 있죠. 동사를 꾸미고 있지만 아주는 또 부사를 꾸미고 있어. 아주는 잘을 꾸며. 그래서 부사 콤보가 가능해. 부사가 막 몇 개씩 올 수가 있어. 아주 맵다. 그러면 그 아주들은 지금 줄줄이 자기 뒤에 오는 애를 꾸며 쓰는 거야. 매우는 이번엔 형용사. 여기 맵다 있네. 맵다를 꾸미고 동사형용사 꾸미는 거 봤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거는 접속부사니까 뒤에 오는 문장 다 꾸미 앞에 뭔가가 있었고 이어지는 거 그리고 갈비 먹었겠죠 뭐 앞에서 갈비를 먹었다 그리고 냉면을 먹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너무는 심지어 얘들아 헌이라는 관용사를 꾸며 너무 헌 식당 너무 식당이 아니라 너무 헌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옆이라는 이번엔 명사를 꾸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빠는 저도 어제도 그런지 선생님 그럼 도대체 바로 옆이라고 하면 바로가 관형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맞아 니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바로는 부사야 얘들아. 원래는 바로 가. 집으로 바로 가. 어? 이거 딴짓하지 말고 바로 먹어.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먹어. 할 때 원래 얘 정체는 부사야. 그러니까 부사인지 관형사인지 궁금하면 뒤에 용언 갖다 붙여보면 돼. 관형사는 그게 말이 안 돼. 새, 모든, 어떤 이 뒤에는 용언이 와서 자연스러운 경우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라는 애는 명사를 꾸밀 때도 자연스럽지만 원래 얘 본분은 아까 말한 대로 동사 형용사죠. 그래서 어울리죠. 바로 풀어. 지금 즉시 풀어. 이 의미거든. 근데 이게 대명사도 바로는 대명사도 꾸밀 수 있어서 바로 오늘의 탈락자는 바로 너. 그럼 대명사지. 범인은 바로 너. 너 할 때.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0개 푸세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시킬 거예요. 지금 얘기했는데 또 뭘 시켜서 버르장머리 없는 시켜봐라. 네 업이 지금 6개. 2번 걸렸으니까 6개. 손모가지 다음 주에 저 깁스하고 온다 이제. 시끄러. 또 걸리면 벌점 줘야지. 우리 학원 벌점 항목 중에 그거 있어. 3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 있어요. 벌점 안 주려고 어휘 주는 거야. 선생님들은 딱 3번까지만 얘기하십니다. 네. 응? 이번에 다음 안사
아, 그거 안 나와 있지. 얘들아, 이거야. 여기 보세요. 오히려 선생님 거보다 니네가 더 개정판인데 니네 거에 없어져 있어. 개 악판이 돼버렸어. 다 못한 사람 없어요? 그럼 시킬게요. 누가 틀리나 봐야지. 1번, 장, 답, 형태가 변하지 않죠. 이건 그냥 X 치면 되네. 나머지 형광펜 해놓는 거 알지, 얘들아? 자, 봐봐. 또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근데 너희 다 방금 책검사 통과했으니까 알겠지만, 자, 수식어. 그냥 수식어만 해놔도 왜? 나머지가 다 옳은 설명이니까. 홀로 쓰일 수 있다. 부사, 동사용사를 꾸며준다. 주로도 해야 돼, 주로. 관형사, 동사대명사 수사를 꾸며준다. 문장,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 요렇게 해놓으면 이 문제는 오답 끝이죠. 그 다음 얘들아. 내가 돈대 장이라고 했냐? 나 2번. 수식어는 쓰이지 않은 것 신. 그치?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나 표시를 해야 되지. 아무가 관형사, 아무 말, 아주 부사, 그 다음에 싱글벙글 부사, 네 관형사, 수관형사죠.
그 다음에 3번. 아, 또 박인데 돌아가지고, 그 몰라. 성 내 맘대로 불러야지. 그 다음에. 5. 3번. 이거 다 관형사네. 모든 학생 새 교복. 공통점은? 5번이지. 그럼 형태가 변하지 않고 용언이 아니라 체언을 꾸미고 띄어쓰기 되니까 홀로 쓸 수 있고 조사는 붙을 수 없고 5번이죠. 그 다음에 김현주 씨. 4번 관형사 어딨어? 그렇지. 예은 모습을 꾸밉니다. 그 다음에 5번 최시훈. 이제는 어차피 얘들아 여기서 끝나. 관형사가 아니야. 이제는 부사야. 어? 이제 그리고 새롭게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가 아니라 이제 출발할 수 있다를 꾸며 요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출발한다. 이제 뭐뭐 할 수 있다를 합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다. 라는 것 자체를 다 꾸미는데, 봐봐. 관형사 두 띄고 번, 외딴 띄고 곧, 다른 띄고 무엇. 얘들아, 다른이 옛날에 했지. 선생님 이거 다르다라는 형용사 아닌가요? 아니야. 형용사도 있고, 다른이라는 관형사가 있어요. 왜 우리 빠르다라는 형용사도 있고, 빨리라는 부사도 따로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 어떤은 이를 꾸미죠. 그 다음에 6번 강의한 그럼 나머지 용언만 땡. 결합하지 않는다 땡. 변한다 땡. 관형사가 아니 땡. 그 다음 7번 장 부사가 아닌 것은 4번은 이제부터든 얘들아 명사 조사 조사지. 이제가 부사도 있어. 부사도 있는데 명사도 있어. 그게 어렵지. 그럼 나머지는 뭘 꾸며? 설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그렇게는, 그리는, 게을러서는, 그리 게을러서는, 반드시는 금이완양하겠습니다. 근데 땅땅은 치다. 큰 소리 땅땅 치다. 얘들아, 오늘, 내일, 어제 같은 거 있잖아. 니네는 명사만 있다고 생각하지. 걔네도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가 어려워. 봐봐. 언제가 명사냐면, 오늘은 일요일이다. 이럴 땐 명사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숙제를 오늘 했다. 이런 부사야. 어렵죠. 그 다음에 8번. 자, 부사를 찾고, 부사함. 어? 오늘보다, 참이야, 참. 참이 힘든을 꾸미죠. 그래서 오늘은 명사. 그 다음에 9번. 강. 결코 뒤에 조사 못 붙어요. 결코는, 결코도 이렇게 안 써요. 붙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 부사가 있긴 있어. 근데 너 조용히 안 해? 지철도 아닌데 저거 막 끼어들어. 강이야? 벌점. 자, 세 번, 경고 3번 벌점. 1, 2, 3, 4는 못 붙어. 얘들아, 부정의 부사는 절대 못 붙고, 그다음에 아니, 또한, 접속 부사에도 못 붙고, 꼬르륵, 의성어, 의태어에도 못 붙어. 답은 이건데, 다행히는 5번이에요. 한정적이야, 한정적. 마지막 10번. 수식어, 일단 관형사 어딨어? 그렇지, 핑계를 꾸미지, 온갖 핑계. 부사 어딨어? 만날은 얘들아, 니네 맨날 아니에요? 둘 다 있어. 얘들아, 사전 찾으면 다 나와. 맨날 논다? 제발 해라. 둘 다 부사예요. 만날 놀다. 제발 무언가를 제발 해라. 질문.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책은 왜 내던지는겨? 자, 수필을 할 건데, 우리 수필은 전에 뭐 했어? 양귀자 작가의 사막을 같이 가는 법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복태를 거의 다 통과했죠. 수필은 쉬워. 시처럼 막 암호처럼 써야 할지도 않고 소설처럼 길지도 않아가지고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여유가 있을 거라 했잖아 내가 얘들아. 일단 괜찮아 하기 전에 우리 수필 이론부터 좀 보자 얘들아. 수필은 경험 또는 생각을 자유롭게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성이야.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그리고 비전문적이야. 아무나 쓸 수 있어서 뭐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어? 일기와 편지. 거기에 자격 없죠. 그리고 신변잡기적이란 말이 있고 자기 고백적인 거. 니네 일기 누가 훔쳐보면 열받지? 대신 훔쳐본 사람은 너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왜? 자기 고백적인 글이라 그래. 수필의 구성 요소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수필의 종류에는 가벼운 수필과 무거운 수필이 있는데, 중수필은 논설문과는 달라요, 얘들아. 우리 사설이 논설문이잖아. 니네 매주 하는 거? 그렇게 강력한 주장까지 펼치지 않아. 그냥 이번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정도를 적는 거야. 에세이죠. 에세이를 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수필과 소설은 뭐다? 수필은 진짜고 소설은 가짜라서 수필의 나는 글쓴이지만 소설의 나는 지어낸 사람이다. 됐어? 얘들아 날개 문제 6개 바로 하세요. 시작. 자, 부를게요. 자, 맞아. 1번 수필. 2번 비전문적. 3번은 주제. 근데 사실 이거는 수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글엔 주제가 있어. 니네가 선생님한테 보내는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주제는 다 있어요. 중심 생각이 없는 글이 어딨어. 그 다음에 4번은 태도죠. 여기 나왔잖아. 글쓴이의 태도.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감성적이지. 감성적인 게 경수필. 6번 나는 글쓴이. 소설에 나는 허구적 인물. 됐느뇨. 자, 그럼 이제 장영희 작가의 괜찮아를 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장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거지, 얘들아. 우리 저번에 양귀자 작가는 선생님이 그래서 뭐랬어? 이 사람은 아마 MBTI가 나머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다가, 적어도 학창시절에는 친구 하나 사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걸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 그 아이고, 뭐 나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소설가인데도, 그러니까 본캐는 소설가였잖아. 근데 수필 쓴 게 교과서에 실린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이제 감수성 풍부하고 이제 그런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가치관.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걸, 내 삶을 누군가 증명해 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은연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데, 이 괜찮아를 쓴 장영희 작가는, 아니, 장영희 작가, 그 수필가. 일단 국어책에서는 수필가로 통하니까, 역시 본캐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 교과서에 이분의 수필이 실렸는데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크게 사소한 일에는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일단은 글을 선생님이 이분의 글을 여러 개 봤으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일단 이분의 본캐는 얘들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야. 서강대 영문학과를 나와서 자기가 졸업한 과의 교수가 됐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제 그 개성이라고 하면 개성이죠. 그게 뭐냐면 신체가 부자유한 장애인이야.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 50년대 후반
어? 지금은 사망했어. 돌아가신 지 몇 년, 오래됐고. 그래서 다른 엄마의 눈물이라는 수필이 하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 그건 뭐냐면 이 장영희 씨가 어릴 때 얘들아 그러면 60년대란 소리인데 내가 말했잖아. 6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목발 짚고 어린애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학교를 등하교를 엄마가 맨날 업어다가 시키면서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얘들아 자동차도 있는 집도 흔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운전해서 뭐 휠체어 이런 거 거의 그런 개념이 없을 때라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데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니까 또 중간에 학교에 와. 그렇게 해서 엄마가, 그리고 그 장영희 씨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고 했을 때 학교들이 안 받아줘. 왜? 장애인이라고. 너희 한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반대는, 얘들아 지금은 장애인의 반대는 말이 뭐죠? 그냥 비장애인이지. 근데 그때는 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정상인. 진짜로. 정상인. 그럼 그 말에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 이미 들어있는 거야? 장애는 누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심하게가 아니라 좀 세게 말하면 그게 있거든.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얘들아. 언제 무슨 일을 사람은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은 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누구나 하나씩 현대에는 있대.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강박증이 있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다들 아무튼 뭐가 있는데 그래서 막 이제 뭐, 저기 뭐야. 이분은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못 성적은 나오는데 중고등학교를 못 가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근데 서울대 영문학과의 교수인가 그랬거든? 근데 아빠가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서울대 교원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있지만 서울 사범대 부속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거기에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대. 근데 대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자녀가 서울대 가 쓰는 게 아니잖아. 그 연세대 원서를 넣었는데 연대에서 야 지금은 막 오히려 사회적 배려 전형도 있고 예를 들어 계단 같은 데도 옆에 당연히 휠체어 하나 막 바퀴 달린 거 올라갈 수 있는 통로 계단 없는 통로 다 따로 있고 심지어 주차장도 제일 입구에서 가까운 좋은 자리는 장애인용이고 거기 잘못되면 벌금이 15만 원인데 근데 이때는 알겠지 아까 정상인이라고 하던 그런 시대라서 연대에서 입학 거부가 된 거야. 우리 대학은 그것도 지체장애가 아니야, 얘들아. 신체가 부자유한 건데, 장애인 다니는 학교 아니라고 안 받아줘가지고 아버지가 또 여러 대학을 알아봤나 돌아다녔나 봐. 근데 서강대는 연대랑 가까워요. 그 신촌에 홍대, 서강대, 이대, 그다음에 연대 이렇게 있거든?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있는데, 서강대에서 외국인 신부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들은 옛날에 다 일제강점기 선교사들, 세운 학교들이 많아. 근데 도대체 장애랑 공부하는 게 뭔 상관이냐고. 당연히 원서 써도 되고. 그래서 서강대 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저기도 된 거야. 교수도 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이 굉장히 이분이 어쨌든 이 글 자체도 되게 긍정적인데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려서 교수직도 잠시 저기를 하고 휴직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쉬고 암 치료에 전념을 해서 다 나았어. 근데 그 뒤에 다른 부위에 또 다른 암이 생겨서 결국 자기를 어릴 때 그렇게 업어서 학교 통학시키고 해서 엄마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그 전에 엄마한테 남긴 편지도 찾아보면 나와. 좀 담담해. 담담한 거죠. 자, 아무튼 보세요. 핵심 정리. 일단 수필이야. 수필이고 선생님이 장영희 씨에 대해 간단히 알려줘서 얘들아, 옛날 애들은 국어 교과서 말고 이 장영희 선생님 교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능률장이라고 영어 교과서에 능률 출판사라고 지금도 있어. 그 능률에서 나온 장 씨가 대표 저자인 교과서가 옛날에 있어. 니네 때 아니야. 니네는 올해부터 교과서 다 바뀌었잖아. 니네 한 전에 나오던 영어 교과서 중에 능률 장영희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대표 저자인 영어 교과서야. 그러니까 본캐가 뭔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한용운 선생님을 국어에서는 시인으로 배우지만 한국사 시간은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배우는 것처럼 독립기념관 가면 사진도 머그샷도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분도 국어책에서는 수필가, 근데 이제 영어 책에서는 대표 저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자, 아무튼 성격은 자기 어릴 때 얘기라서 회상적이고 체험적인데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 자, 제재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골목길에서 겪은 일, 그래서 제목 봐봐, 괜찮아잖아.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시절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솔히 표현했고,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를 6개로 나누어서 말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어릴 때 괜찮아라는 말을 이제 처음 그 말의 의미랑 뭐 그 말이 자기한테 미친 영향이 나와. 어릴 때 몸이 불편해서 이분은 얘들아 진짜 목발이 없으면 걷지를 못하고 목발이라는 게 지금은 얘들아 말만 목발이지 사실은 우리 학원에서도 왜 다리 다쳐가지고 애들 운동하다가 휠체어 맨날 타고 오고 뭐 목발 같은 거 짚는 건 일도 아니고 깁스 같은 거나 진짜 휠체어를 매번 엄마가 밀고 와가지고 교실 앞자리에 책상 밀어서 맨날 이렇게 휠체어로 수업 듣고 하던 오빠 형도 있었는데 지금 다 나왔죠. 다 나와가지고 근데 많이 다쳤었나 봐요. 휠체어 타고 다녔던 학생도 있는데 아무튼 이때는 얘들아 60년대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지금 서울에 흔하지 않을 때야. 이분은 서울 살았다는 말은 나와. 근데 집들이 다 한옥이야. 그리고 니네 옛날에 그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집들이 다 마주 골목에 있고 그러니까 흙으로 돼 있는 운동장 같은 저기가 있고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지금 우리 학원 구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골목 제일 안쪽이 507호야.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지금 508호, 506호, 501호, 503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동네 애들이 다 그러니까 친구인 거야. 그리고 옛날 애들은 학원이라는 게 없죠, 얘들아. 그 학교 끝나고 나면 가방 던져놓고 뭐 간단히만 먹고 이 골목에 나와서 다 노는 거야. 하루 종일. 엄마가 밥 먹으라고 저녁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매번 그 하루 종일 놀아. 근데 그때 나는 몸이 불편해서 같이 놀 수가 없고, 심지어 그 목발이라는 것도 아까 목발 얘기하다 말았네. 이름만 목발이지 엄청 가벼운 소재로 돼, 금속, 뭐 경량 소재로 돼 있잖아. 근데 이때는 진짜 나무로 돼 있던 때야. 나무, 그래서 목발. 근데 심지어 우리 집은 이 모퉁이 안쪽에 있어. 그 골목 센터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도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나도 껴주려고 여러 배려를 했다는 게 나와.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심지어 어느 날은 친구들보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데 엿을 주고 갔어.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모르지만 지금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말이 나한테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대. 자세한 건 본문에서 볼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괜찮아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보고 들은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괜찮아라는 말은 얘들아 용기를 내주는 말, 북돋아주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나눠주는 말, 부축하는 말, 희망하는 말, 희망의 말. 그리고 우리는 사실 괜찮아를 거절할 때도 쓰죠. 너 이거 먹을래? 괜찮아. 그죠? 그건 본문에 없어. 그 다음에 작품 해설을 보면 이 작품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경험을 담은 수필인데 이유는 맞아 이 사람은 후천적 장애인이야. 그 얘기를 안 해줬네. 원래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라고 이거 지금은 우리는 얘들아 태어나자마자 거의 예방주사 맞거나 해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열병을 심하게 앓은 부작용으로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게 소아마비거든 옛날에. 그거야.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산 글쓴이한테 친구들은 놀이의 역할을 무조건 하나씩 맡겼어. 심지어 심판이라도 보게 했어. 그치, 만들면 있죠. 아니면 우리 물건 좀 신발 주머니나 가방 좀 맡아줘. 아니면 너를 위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공기. 공기놀이 같은 건 앉아서 할 수 있죠. 그랬고, 깨엿장수 아저씨가 여쭈고 간 거.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럼 나의 처지는 목발이라는 말을 통해 잘 드러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의 배려를 보면 일단 엄마가 먼저 얘가 몸이 불편하다고 집에서 책만 읽고 있는 걸 엄마가 싫어해. 사실 그러면 이제 사회성이 결여되기가 좀 쉽잖아, 아무래도. 그래서 애들 노는 거 보기라도 하라고 옛날 집들은 다 주택 알지? 대문이 있으면 그 앞에 계단이 약간 있잖아. 거기에 방석 깔고 앉혀줘. 그 친구들은 나의 역할을 하나씩 무조건 만들어줘. 심지어 술래잡기 할 때는 관전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 나는 지금 얘네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아니까 미리 야 나는 저기 숨을 테니까 한번 나 걸리나 안 걸리나 봐. 이렇게 알려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고 내가 있는 쪽으로 애들이 와서 놀아줬어. 그리고 깨웃장수 아저씨는 나한테 엿을 주면서 괜찮다고 했어. 그냥 진짜 세 글자만 말했어. 그럼 글쓴이의 경험을 위해서 했으니까 알 텐데, 글쓴이는 뭘 느꼈다?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좋은 친구들이 있다. 선의와 사랑이 있다.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다. 라고 어릴 때부터 세상을 비록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비관을 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대. 그럼 본문을 볼게요. 여긴 따옴표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소리 할게요. 자, 국민학교라고 원래는 아마 원작은 되어 있었을 거야. 초등학교 때, 자, 과거회상 60년대.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도 지금 있어요. 경동시장 있는데요. 경동시장이 얼마 전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튜브 안 보지만 많이 나왔다는 걸 또 들어서 알아요.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60년대 초.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다섯은 됐으므로,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때는 또 뭐가 확실할 때냐면, 여자가 직업이 있는 게 흔치 않던데,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살림하고, 이제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시고, 뭐, 그리고 학교 급식 같은 것도 전혀 없죠. 그러면 엄마가 애들이 한 네다섯, 아마 그리고 지금 까먹었는데, 장영희 씨네 집은 칠남매인가? 마음이 더 많았을 거야. 근데 얘네가 다 학생이잖아? 엄마가 아침부터 도시락을 7개, 남편 거까지 8개를 싸고, 심지어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저녁도 먹고 오니까 도시락 2개씩 싸고, 그럼 애들은 힘들게 그 2개씩 낑낑, 도시락도 되게 크지. 보온 도시락이네. 본적 옛날 거 되게 크거든? 그런 거 메고, 가방 메고, 사물함도 없으니까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 따로 실내화 들고 다녀야 돼. 또 주말 되면 그 실내화를 다 엄마가 다 손으로 세탁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월요일에 들고 가고, 뭐 이런. 자, 그래서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다섯은 됐기 때문에 골목길 안에 6집이 있으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줄 잡아 10명이 넘었다. 겁나 재밌었을걸? 얘네 맨날 맨날 놀았을걸? 자,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란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진짜 없지. 얘들 뭐가 있어.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놀이기구, 보드게임?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자,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술래잡기. 니네 할 줄 알아? 사방치기가 뭐냐? 내가 친다, 진짜. 그럼 비석치기라고 비석치기일걸? 나 사방치기가 뭔지 찾아봤더니 내가 아는 게 맞았어.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가 봐.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던져야 돼요. 물을 왜 깨? 1, 2, 3, 4, 5, 6, 7, 8, 9, 10, 11, 땅 따먹기. 자, 그래서 이 땅을 따먹어야 돼, 진짜, 나중에. 얘들아, 니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거기 제외한 거 이렇게 스텝 밟는 거죠. 하늘에서 뭐 해? 아닌데, 그 전에 하는 거인데, 하늘을 딱 밟으면 거기서 나이 수만큼 눈 감고 뛰어야 돼, 제자리에서. 그러다 금 밟으면 퇴장이야. 금 밟으면 안 돼. 그럼 나이대로 세니까 한 10번 뛰겠죠. 그래서 이걸 어른들이 못하는 거, 어른들은 한 30번, 40번 뛰니까 뛰다가 탈진해가지고 그냥,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치 얘를 돌을 던져 일단 여기 서가지고 내가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번에 돌을 던져 그럼 이땐 떨어뜨려도 되지 근데 만약에 내 돌 잘못 떨어져서 나가면 나는 벌써 게임 끝이야 그리고 여기 내 돌이 여기 있어 그럼 1번을 밟지 않고 스텝을 2, 3 그다음에 4, 5는 동시에 양발 다시 한 발로 6 두 발로 7, 8 나 휙 돌아 한 번에 돌아서 다시 역순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때 2, 3을 연달아 발을 한 발로 해야 될지 발을 바꿔도 되는지가 규칙을 애들이 정하기 나름이야. 한 발로가 더 힘들죠. 그래서 팔까지 가는 거야. 아니, 하늘까지 가는 거야. 하늘은 돌 여기 던져야 돼. 그리고 눈 감고 찾아야 돼. 눈 감고 자기 돌 주워야 돼. 그 10번 뛴 다음에, 몇 번 뛴 다음에, 하늘 자리에서 여기서 열 몇 번을 뛰고, 자기 돌을 눈 감고 주운 다음에, 뒤돌아서 오면, 땅을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 이 중에. 내가 돌을 던진 데가 내 땅이야. 그러면 거기는 적군이 밟지 못해. 그럼 내가 6번을 내 땅으로 만들어 놨지? 얘는 4, 5에 딱 선 다음에 7, 8로 한 번에 확 뛰어야 돼. 그럼 내 땅이 여기도 있지? 그럼 얘는 3, 5에서 한 발만 들고 7, 8로 확. 이게 흙바닥에 나무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이거 그래서 놀 수 있는 거야. 저녁 때까지. 재밌어요. 야, 옛날 애들은 얘들아, 살찐 애들이 없고 안경 쓴 애들이 없어, 사실. 안경은 뭐, 그래서 진짜 사실 너무 말랐죠. 좀 말랐어.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얘들 옛날에 그 오징어 게임인가 그 드라마에 나온 거잖아.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은 선생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공기놀이, 그다음에 고무줄 놀이도 이거 장난 아니죠. 노래 부르면서 스텝 밟는 거야, 고무줄. 긴 검은 고무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니야, 줄넘기가 아니라 사람 둘이 마주보고서 보통 이건 여자애들이야. 여자애 둘이 마주보고 서서 한 줄짜리면 얘들아 먼저 맨 바닥으로 줄을 바닥에 맨 깔아. 그럼 노래가 있고 스텝이 있어. 그럼 선생님 차마 해줄 수 없고.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걸 발목으로 올려. 복사뼈 있는데. 그 다음에 무릎. 그 점점 올라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 줄을 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릎은 닿으면 안 돼. 이 고무줄에 닿으면 죽는 거야. 다 막 이러면서 해. 그다음에 뭐 엉덩이,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 어깨, 네, 이제 올라가는 거죠. 머리, 이것도 하늘인가? 그럼 위에 고무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애들이 뛰면서 잡아서 그걸 발목에 걸어. 걸고서 춤춰. 스텝을 밟아. 동요에 맞춰서. 아무튼 있어. 배가 금방 꺼지겠죠. 그러니까 다들 살이 안 찌지. 근데 그걸 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뭔가 역할을 만들어줬는데 뭐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고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봐달라고 하고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 할까 봐 어디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고 또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에서 늘 놀아주고 놀이에 참여, 그리고 내가 워낙에 성격이 긍정적이라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친구들의 배려 덕분이었대. 자,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1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얘들아, 진짜로 엄마 아빠가 어디 가셔서 집에 나밖에 없다. 그럼 엄마가 당연히 옆집에 말해. 오늘은 저녁 옆집 가서 먹어라. 아니면 열쇠 옆집에 맡겨놓을 테니까 열쇠 옆집에서 받아서 집에 있어라. 이렇게 그러고 옆집 가서 밥 먹. 그럼 미리 옆집 아줌마한테 말해놓는 거야. 그럼 옆집에서 진짜 아줌마가 너 오늘 우리 집 와. 밥 먹고. 옆에서 다 맡아줘. 그렇게 같이 키웠어 애들을.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근데 다시 왔어. 손수레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 당연하지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주니까 이상하잖아.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보며 말했다. 괜찮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게 보면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주면 이제 유괴당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막 애들 교육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먹어도 돼. 라는 일차적으로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더 큰 의미는 뭐야? 너는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 그래서 뭐가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옷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 이건 이제 경험은 끝이야. 이제 본 거, 들은 걸 보세요.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그 KBS의 TV는 사랑하실 거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집 전화밖에 연락수단이 없으니까 이사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집으로 전화하기 좀 그럴 때는 연락이 끊기거든.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첫사랑, 초등학교 때 짝, 뭐 이런 사람들을 유명인들이 찾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 근데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라고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 사람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얘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 김현철이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얘는 괜찮아 나왔지. 얘는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그 말이 너무 고마웠던 거지.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자,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너네 이거 말로만 들었지? 이때 선생님이 일하던 학원에서도 단축 수업을 했었죠. 2002년. 조용해! 머리 계산하지 마. 아무튼,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니네가 평일에 영수하고 주말에 국어과학 하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학교처럼 한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학 이런 거 다 가르치던 그런 때라서 근데 그 학원도 우리 학원처럼 이제 거의 뭐 단축수 이런 거 없죠. 사실 학원에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근데 애들 응원하라고.
일찍 끝나서 나도 일찍 가서 축구 봤죠. 자, 근데 우리가 그때 4위 했죠.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져서 3, 4위전에서 또 져서 4등을 결국 했는데 사실 너무 잘했어서 개최국에 약간 메리트도 있었지만 한일 월드컵이잖아. 한국하고 일본 공동 개최였는데 결국 4강에서 독일에게 졌지만 그 너무 잘한 거야, 우리나라로서는. 그래서 관중들은 선수들 향해 외쳤죠? 괜찮아, 괜찮아. 이때는 정말 내 경험담. 치킨집 아저씨가 치킨 튀기고 나와서 길거리 사람들 다 나눠줬어. 우와. 정말로. 선생님이 그 대한민국 니네 그 박자 알지? 나는 그걸 자동차 경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기차. 음. 기차. 경기가 끝나서 우리나라 사람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막 그때 서 신촌에 있었거든? 근데 신촌에 그 위에 기차가 다녔거든, 그때는. 근데 기차 기관사 아저씨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손 흔들면서 기차는 경적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지, 기적. 그 삐하는 그걸로 대한민국을 울리면서 지나갔어. 그래. 어, 그거. 자, 그리고 혼자나, 이거 골든벨이지야. 지금도 도전 골든벨 있지 않냐? 아무튼 이것도 되게 오래된 프로인 거죠. 남아서 마지막에 틀렸을 때, 그래서 탈락했을 때도 친구들은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 말은 그만하면 참 잘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니 외롭지 않다. 격려의 말.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엿장수 아저씨 한테 들은 말? 괜찮아, 좀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이 끝이요? 저 발음 봐. 이 끝이요? 스필은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작가에 대해 궁금하면 다른 스필을 더 찾아볼 수는 있겠죠. 작가에 대해서랑 요새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얘들아 이거 문제는 역시 저기 뭐야 시부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 푼 사람한테 답지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